암행어사와 무당의 최후. 암행어사 춘삼과 그의 조수 춘자는 어느 날 산을 넘어 보이는 마을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서 있던 춘삼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휘파람을 부르던 춘삼은 자신의 멜로디에 감탄했습니다. 이 가락 참 좋구만. 이거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자 뒤따르던 춘자가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유, 형님, 밤에 휘파람 부리시면 안 돼요. 뱀 나올 수 있어요. 그러자 춘삼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이야, 뱀? 아예 무슨 휘파람 분다고 뱀이 나와. 인서가 그건 미신이야. 미신하지. 밤에 시끄럽다고 휘파람 못 부르게 하려고 만든 말이야. 응. 아유,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예전 주인마님도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진짜로 뱀 나와서 아랫마을 송소방 불렸다니까요. 춘삼은 허리를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휴, 그러니까 그게 잘못 알고 퍼진 소리라는 게야. 생각해봐라. 너 뱀이 귀가 있냐 없냐? 없네요. 그래, 인서야. 뱀은 귀가 사람처럼 튀어나와 있지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뼈가 머리에 붙어 있어. 그래서 좀처럼 소리를 잘 못 듣는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뱀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되지. 호랑이가 나오면 모를까. 그러자 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이, 형님, 그럼 뱀이 귀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 기척을 잘 알죠? 그건 말이다. 땅의 진동 때문이다, 진동. 뱀은 발이 없는 대신에 몸으로 기어다니잖아. 그 온몸으로 바닥의 울림을 느낀단 말이야. 휘파람 소리 듣고 뱀 나온다는 그 소리는 그야말로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야. 진짜요? 그럼 저도 밤에 휘파람 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춘삼은 두 팔을 벌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실컷 불어라, 불어. 그리고 이제 그런 미신에 휘둘리지 말고 하여간 사람들은 잘 모르면 좀 알아볼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믿고 겁부터 먹으면 그럼 어쩌냐 이 말이야. 춘자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단 저도 한번 불어봐야겠네요. 예. 휘. 아니, 너 휘파람 못 불어. 더 세게 불어봐. 휘. 아유, 참. 불래도 못 부래. 춘삼은 껄껄 웃으며 다시 휘파람을 불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 넘어갈 무렵 춘삼과 춘자는 산민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언뜻 보기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둘은 곧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라 형님, 여기 마을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찐 냄새도 좀 나네요. 춘자는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을은 어딘가 음산하고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집집마다 기화는 기울고 대문마다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위에 아무래도 뭔가 사연이 있는 마을인 모양이다. 더군다나 춘자가 냄새가 난다 하니 한번 알아봐야겠어. 일단 저기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구나. 춘삼은 마침 길가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던 백발의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노인장, 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이 마을이 어쩐지 쓸쓸한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서 말이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낯선 춘자와 춘삼을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 선비님, 이 마을은 골칫거리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요. 골칫거리? 그게 무엇이요? 춘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울에 하백이라고 하는 물귀신이 삽니다요. 그놈이 해마다 처녀한테 장가를 들겠다고 벼르고 있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잔뜩 시달리고 있지요. 뭐라 하셨어? 물신이 장가를? 춘삼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이게 웬 귀신나 까먹는 소리지? 춘자는 눈이 휘둥그레가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마을에서는 매년 한 명씩 아름다운 처녀들을 골라 강에 빠뜨려 물신 하백에게 바칩니다. 춘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야. 사람을 산채로 강에 빠뜨린다니. 춘자도 아연실색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처녀를 몇 명이나 바친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남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말을 읽고 있던 춘삼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신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강에 처녀를 산채로 바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짓이요.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이 마을에 있는 용한 무당의 말에서 비롯됐습니다요. 예, 무당 말입니다. 실은 이 마을에는 저 강물이 자주 범람하고 홍수가 자주 났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홍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요. 그런데 무당이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 강가에 사는 물신 하백이 장가를 못 가서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물귀신 하백에게 노여움을 달래주기 위해 신부감이 될 만한 여인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지요. 그날 이후로 모두가 겁을 집어먹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요. 참, 춘삼과 춘자는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내 춘자는 춘삼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형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요. 춘삼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건 문제가 심각하구나. 춘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노인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 노인장, 그럼 이 마을의 사도나 관리들은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이요? 이런 일을 가만히 두었다는 겁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굽혀있던 허리를 펴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관아에서 너무 멀고 오는 길도 험해서 사도의 손이 잘 닿질 않사옵니다. 그러니 마을 안의 일은 자연히 마을 사람들끼리 처리하게 되었지요. 그럼 주도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요. 이 마을 안에서 이 일들을 주도한 자가 누굽니까? 그 무당 말고. 예, 이 마을에 이호라는 세력가가 있어옵니다. 마을의 유지라 해야겠지요. 그리고 관에서 파견한 아전 정현, 마을 장로 여파를 하는 삼로가 그 무당과 함께 처녀를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금전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요. 춘자는 입을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앞에서 겁을 주고 뒤에서는 그 셋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걷어가기 시작했는데 액수가 자꾸 커지고 여태껏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거둔 돈만 해도 글쎄요, 아마 100만 금은 좋게 될 것입니다. 100만 금? 춘삼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쓴 것이요? 노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한 30만 금쯤은 미녀를 사서 하백에게 바친다며 썼고 나머지는 제사를 올리는 데 썼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제대로 쓰였는지는 우리들도 알 수가 없지요. 예, 춘삼은 헛기침을 하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그런 엄청난 많은 돈을 빼앗기고도 사람들은 항의도 안 했단 말이요. 여차하면 몽둥이라도 들고 일어났어야지. 무당은 기도를 막고 그 무당을 신봉하며 처녀들을 뽑아가는 제자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마을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후, 정현, 삼로가 뒷일을 주선하고 있으니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따라야 했습니다요. 게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하백께서 놓아주시면 비를 내리지 않고 벌을 준다니 그저 두려운 마음에 따라야만 했지요. 춘삼은 입술을 꾹 깨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요. 백성들이 등골이 다 빠지고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요? 그래, 그렇구나.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하백에게 바친다는 소녀는 어떻게 뽑는 것이요? 봄이 오고 밭을 갈 때가 되면 무당이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그리고 처녀들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이 처녀는 얼굴이 곱다, 하백의 아내로 삼자 하고 말하지요. 그렇게 한 번 입에 오르면 그 처녀는 무조건 끌려가게 됩니다. 부모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라도 무당의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뺏기는 거지요. 춘삼과 춘자는 어이없어 대화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길 가장자리에 멈춰서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아유, 그뿐이 아니지요. 그 무당이라는 여자가 돈 있는 집에는 슬그머니 찾아가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딸이 아니었네 하며 조용히 넘어가 주지요. 하지만 저희 같은 하루하루 벌어먹는 집안은 어쩌겠습니까? 속이 터져도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을 뺏기는 겁니다요. 여인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제궁이라 풀리는 곳을 꾸며놓고 거기서 뽑힌 처녀들을 데려가서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단 옷을 입히고 꺼내온 향을 피워놓고는 길이라고 청한 날에 갈대로 엮은 배 위에 그 처녀를 태워서 물에 띄웁니다. 제 동생이 그렇게 갔습니다. 춘삼과 춘자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인의 눈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강물 따라 가다가 수십 리 흘러가면 결국은 물살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럼 그 처녀는 그렇게 물속에서 사라지는 거고요. 제 동생도 그렇게. 아유, 우리 불쌍한 꼽다이. 춘삼의 눈썹이 서서히 모이고 턱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춘자도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사내가 이 대화를 엿은 듯 옆으로 다가오더니 춘삼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선비님, 혹시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나 관리들과 연이 있으시다면 이 일을 좀 어찌 해주십시오. 이 마을은 정말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 짓을 반복하니 딸 가진 집들은 다 도망치고 사람도 줄고 인가도 줄고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부담만 늘어납니다. 아, 누가 뽑혀갈지 모르니 밤에 잠을 못 자요. 딸 가진 집들은 날마다 눈물로 삽니다요.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제발 딸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춘삼과 춘자는 그 말을 듣고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의 그 잠깐의 대화로도 10수년간 이 마을 사람들이 겪어온 고통이 실로 무당과 이후 정연삼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춘삼과 춘자는 단번에 간파하였습니다. 이 일을 그저 두고 볼 수는 없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하면 이대로들이 되면 안 되겠고 나도 속임수를 좀 써야겠구만. 춘삼은 눈빛을 번뜩이며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정도로 오랫동안 규모가 크게 의식이 진행된 것이라면 보통 의식은 아닌 듯하오. 이걸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또 아닌 듯하오. 사실 내가 살던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식이 있었소이다. 그리고 그 의식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죠. 혹시 당신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요? 어쩌면 마을을 위한 일일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예.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유, 선비님, 여태 저희 말 잘 들으신 거 맞으십니까? 마을을 위한 일이라니요. 이건 사람 잡는 짓이라니까요. 아이, 형님,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춘자는 목소리를 높이려 하다가 춘삼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춘삼은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조정의 높은 인사와 연이 좀 있다. 그러니 이 의식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분께 알려야 마땅하겠지. 허나 만약 이 의식이 마을의 전통으로서 가치가 있고 실제로도 영험한 효과가 있다면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지 않소. 오히려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 예,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어이없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춘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하백이란 존재가 정말로 있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장가를 들 여인을 찾을 것이고 그럼 그 의식이 벌어지겠지.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소이다. 아, 내가 가진 재물도 많이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그 하백이란 물귀신에게 내 개인적인 소원도 기도를 드려보고 싶고 말이오. 아, 물론 함께 마을 백성들을 위한 기도도 올릴 생각이니 걱정 마시오. 춘삼이 갑자기 뻔뻔한 표정으로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소리를 쳐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보시오, 우리가 하는 말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좌우지단간에 나한테 꼭 알려주시오. 그 하백이란 물귀신이 장가드는 날 말이오. 내가 반드시 참석하겠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아 참나 예 그러시든지요 하고는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춘삼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다가 곧장 춘자를 데리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에 방을 잡고 들어가 앉자마자 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형님은 아까만 해도 무당 머리채를 잡아 끌어낼 듯이 정의감에 불타시더니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바꾸셔요? 효과가 있다니 전통이라니 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요. 뭔가 있으신 거죠? 그러자 춘삼은 팔짱을 끼고 밖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자야, 괜히 외부인이 이 의식에 대해 캐묻는다고 소문이 나면 그 무당과 일당들이 대비를 할 것 아니냐. 의식을 미루거나 아예 안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지금은 경계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가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 춘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 참여도 하고 싶고 재물도 바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알려지게 해서 저들이 우리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온 것을 좋아하게 만들자 이 말이시죠? 그렇지. 너 아주 말귀를 잘 알아듣는구나. 그러니 춘자, 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괴이한 의식과 무당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하백이 장가드는 날짜가 정해지면 꼭 알아오라고. 아마도 잔뜩 토라진 마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날을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을 테니 말이야. 유회 형님, 맡겨만 주십시오. 그렇게 춘자는 그때부터 마을을 쏘다다니며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다녔습니다. 춘삼의 예상대로 이 마을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와서는 하백에게 처녀를 바치는 의식에 참여하여 기도를 올리고 싶어 한다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뒷말을 하고 다녔고 그 소문은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무당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라? 돈 많은 선비가 왔는데 우리 마을 의식에 돈을 내고 기도를 올리고 싶어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막에 묵으며 의식이 열리길 기다린다 합니다. 잘 되었구나, 잘 되었어. 요즘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빼먹을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나를 의심하기까지 하고 말이야. 근데 금덩이가 제 발로 굴러들어왔어. 당장 의식을 준비해. 그놈 마음 변하기 전에 당장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 바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제자가 나가자 무당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백님께서 호구를 하나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 맛에 무당하지. 무당의 웃음소리가 사당 안을 렁젓저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춘자는 주막문을 벌컥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춘삼에게 외쳤습니다. 형님,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요. 드라마틱하고 긴장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서서히 풀어내며 감정을 담아 읽는다. 속도는 점차 빨라지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클라이맥스에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한다. 청중을 몰입시키는 친밀한 스토리텔링을 지향한다. 무당이 오늘이 길일이라며 당장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춘삼은 곧 갓을 바르게 쓰고 도포자락을 정리하며 의관을 단정히 하였습니다. 좋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구나. 예, 형님, 가시죠. 춘삼은 바로 춘자와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이미 제단 앞에는 하얀 비단 장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뒤편에는 정현 삼로가 우뚝 서서 심각한 얼굴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짝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춘삼과 춘자는 그 가운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물과 향을 들고 무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환갑지음처럼 보이는 여인이었으며 칠흑 같은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고 커다란 어깨와 사나운 눈매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거만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는 수건과 향을 든 제자 20명 남짓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줄지어 있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연극 무대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식이 시작되었고 무당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하백님께 죄를 올릴 것이니 너희들은 가져온 정성을 제단에 바치거하. 무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정해진 양의 곡식이나 돈을 제단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이미 자포자기한 듯 힘없이 물건들을 제단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춘삼이 갑자기 앞으로 성큼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무당과 제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순간 춘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삼은 당당히 무당 앞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이 마을의 신통한 무당이로구만. 아, 듣기로 당신은 이 마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물귀신 하백의 신부를 고른다 하였소. 그렇다면 마땅히 그 신부감의 얼굴을 의식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줘야 하지 않겠소? 이 중요한 의식에 나 또한 재물을 바치고 내 소원을 빌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재물이 온당한지 확인도 못하고 기도를 올릴 순 없지 않겠소? 그러자 무당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자격으로 이 의식에 간섭을 하는 것이냐? 부하하니 외부에서 온 자가 이 의식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들었는데 네가 그놈이더냐? 그렇소이다. 그럼 조용히 재물을 바치고 기도나 올릴 것이지 어찌 신성한 의식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리 회방을 놓는 것이야. 네가 총령 하백님의 저주를 받고 싶구나. 잔말 말고 어서 제단에 재물을 바치고 기도나 하거라. 무당이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춘삼을 협박하듯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춘삼이 당황하는 척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 그게 그 무당님, 그래도 내 귀한 돈 들여서 기도를 올릴 것인데 확인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방이 아니고 확인이요, 확인. 뭐라? 확인? 네가 뭐라도 되느냐? 뭐 마을 사도라도 된단 말이냐? 아, 사도는 아니고 거참 물으시니깐 묻는 말에 답은 해드려야겠네. 춘삼은 주섬주섬 품을 열어 마패를 번쩍 꺼내 들었습니다. 봐라, 나는 주상전하의 명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암행어사 춘삼이란다. 마을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식들이나 행사들을 살피는 것 또한 전하께서 내리신 내 임무이니라. 왜? 아, 암행어라고? 세상에, 암행어 뭐라고? 춘삼의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했습니다. 백성들은 놀라 웅성거렸고 무당 또한 얼굴빛이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뭐하나 무당, 어서 제물로 바칠 처녀를 데리고 오너라. 의식에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가 검토할 것이야. 아니 이게 무슨 어서 내 말이 들리지 않는가? 아이고. 예, 사도보다 더 무서운 암행어사의 말이니 감히 거역할 수 없던 무당은 꾹 담은 입술을 떨며 옆에 있던 여제자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서 제물로 바칠 처녀를 이리 데려오라. 이웃군 중 사이를 가리며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처녀 한 명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곱게 단장한 얼굴이었으나 춘삼은 그녀를 자세히 살핀 뒤에 고개를 겨우 숙였습니다. 그리고 춘삼은 다시 무당과 정연 삼로를 둘러본 뒤에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그 하백님께서 절세 미인을 좋아한다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처녀는 아이고 면전에서 미안하오. 어쨌든 미운 얼굴은 아니긴 하나 절세 미인이라 하기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이렇게 해서 하백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나? 이리 부실한 재물로 면전에서 미안하오. 어쨌든 제대로 된 기도를 올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백님이 계속 제대로 장가를 못 가고 이리 화만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참 형편없는 무당이로구만. 이런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10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다니. 그러니까 해마다 처녀를 바쳐도 마을에 계속 홍수가 나는 게야.
일이 이쯤 되었으면 마을의 장로인 그대가 직접 하백을 찾아가 내 뜻을 전하고 앞서간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면 되겠구만. 하백이라는 물귀신이 정말로 존재하고 매년 여인을 신부감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나 많은 이들을 보냈으니 무슨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면 이건 모두 방금 여기 이호와 정연이 말한 것처럼 거의 미신에 불과하오. 이들이 공포심에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오. 그간 하백에게 전열을 바치는 의식은 무당과 몇몇 이들이 마을 사람들을 협박한 간교한 수작이라 볼 수밖에 없어. 춘삼과 춘자는 한 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그 마을을 떠나려는 참이었습니다. 둘이 막 빠져나온 마을은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은 규모의 마을이었으며 사또도 훌륭한 사람이어서 춘삼이 어사로서 따로 할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춘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아이, 무슨 냄새 안 나세요, 형님? 무슨 냄새? 뭐랄까, 쇠 냄새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간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닌데? 글쎄, 그건 인중 냄새가 아닐까? 춘자야, 너 오늘 세수는 했느냐? 아이, 형님, 당연하죠. 저 하루에 2번씩 세수하는 남자예요. 봐봐요, 깨끗하잖아요. 춘자가 춘삼의 눈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자 춘삼은 손을 애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야, 왜 이래 부담스럽게. 냄새 나요, 안 나요? 뭐 안 나긴 안 나네. 그죠? 근데 형님, 냄새도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그 있잖아요. 사건의 냄새. 뭔가 저 마을 쪽에서 풍겨져 오는 것 같은데요. 사건의 냄새. 뭔가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요? 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막 빠져나온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참, 너도 내가 냄새 좀 잘 맞춘다고 칭찬을 하니까 잔뜩 우쭐했구나. 춘삼은 고개를 저으며 먼저 앞으로 걸어갔고 춘자가 그 뒤를 다급히 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짠데 이 냄새. 그런데 그때 춘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왜 또 뭐 이상한 냄새가 나냐? 그 냄새는 냄새고요. 보다리요, 보다리. 이런. 주막에 두고 와버렸네. 잘 챙기셔야죠. 거기 우리 업무 수행비도 들어있는데. 어서 가보자. 그래도 지금이라도 생각나서 다행이다. 이걸 넘어가서 알았으면 마을에서 하루 더 있다 갔어야 돼. 예, 가기죠. 그렇게 보다리를 챙겨오는 것을 잊은 춘삼과 춘자가 다시 고개 아래로 보이는 마을 입구 쪽으로 돌아가니 웬걸 입구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것이 뭔가 일이 벌어진 듯 보였습니다. 형님, 진짜로 뭔 일이 있긴 있나 본데요. 춘삼은 영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진짜 그렇네.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영 좋은 일 같진 않구나. 가보자. 예, 두 사람이 사람들이 웅성대며 모여있는 곳으로 가니 웬걸 포졸들이 사람들을 막고 있었고 그 뒤로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리 가요, 저리 가. 뭐 구경 났다고. 우리도 여기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저거 장터에서 집 날라주는 황씨 아니야? 맞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냐? 엄매, 아까 처음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머리에 뭘 세게 맞은 것 같다던데 누가 뒤에서 내리친 것 마냥 말이야. 봐봐, 앞으로 저렇게 꼬꾸라져 있잖아. 저 황씨가 어디 원한 살 사람은 아닌데? 강도인가? 그거 아니야. 그거 퍽치기.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 치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던데. 옆마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던 춘삼은 어차피 이 말에 더 이상 비밀스럽게 감찰할 일은 없다 여기고 마패를 꺼내어 상황을 정리하고 있던 포졸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잠시 내가 상황을 좀 볼 수 있겠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춘삼이 보여준 마패를 보고 포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술 한 떨 것 없이 그냥 들여나 보내주게. 내가 상황을 좀 살펴보겠네. 포졸은 뭔가 소리를 지르려는 듯 했다가 춘삼의 말을 듣고 애써 진정하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춘삼과 춘자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남자가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포졸들 중에 조장격인 자가 다가와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한 뒤에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오사님이십니까? 이 남자는 장터에서 짐을 날라주는 황태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발견된 것은 방금 전이지만 아마도 죽은 지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딱히 원한을 산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그렇구만. 그럼 자네는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라 보는가? 아, 예. 요즘 이웃 마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막 때리고 도망가는 못된 놈이 있다고 하던데 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알겠네. 고맙네. 내가 한번 살펴보지. 예, 알겠습니다. 춘삼과 춘자는 함께 남자의 시신 쪽으로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춘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춘자야. 이거 한 대를 때린 게 아니다. 그렇네요. 야, 이거 몇 대를 친 거야. 단순히 아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때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와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내리친 게야. 상처를 보아하니까 돌로 내리친 것 같은데 이거 꼭 분풀이를 한 것 같지 않느냐? 아, 예.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어깨도요. 등에도 이거 돌에 맞은 자국이. 그렇구나. 이거 아무래도 원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서야. 그때 춘삼의 눈에 근처에서 엉엉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황태란 남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춘삼이 그녀에게 다다가 물었습니다. 저 부인 되시오?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유, 그거 참 많이 놀라셨겠소. 얼마나 황망하시오. 헌데 누구신지요? 와, 나는 암행어사요.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이오. 아,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어사님. 꼭 좀 범인을 잡아주세요. 제 남편 죽인 놈 꼭 좀 잡아주세요. 아,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소. 그런데 말이오, 혹시 남편이 평소 다투거나 원한을 샀거나 아니면 사이가 안 좋거나 한 사람이 있어? 춘삼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저 착한 사람을 어찌 전리한단 말입니까? 어찌, 아유, 그렇구만. 춘삼과 춘자는 죽은 황태의 주변 사람들과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혹시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았으나 황태란 남자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아주 좋고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형님, 아무래도 진짜로 그 뭐 퍽치기인지 뭔지 그건가 봐요. 그러게. 아이, 그런데 원한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막 돌로 10수번씩 내리친단 말이냐. 야, 무섭구나. 무서워. 참 세상이 어찌 되는 것인지. 이건 퍽치기가 아니고 퍽퍽퍽퍽퍽치기네요. 어사님, 이놈 이거 꼭 잡아야겠는데요. 아까 들어보니까 이웃 마을에선 이미 꽤 유명하다던데. 그러게 말이다. 뭐 하는 놈이지? 이제 말을 넘나들면서 이런 짓을 하나 보구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토의 일꾼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쭈뼛거리며 와서는 머리를 숙이며 포조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 저기 다들 정신 없으신 줄은 알지만 황 씨가 없더라도 누군가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기는 해야 돼서요. 오늘 제가 하기로 해가지고 황 씨가 쓰는 수레를 써야 되는 뒤 수레 열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황 씨가 가지고 있을 텐데. 수레 열쇠? 예, 황 씨가 수레에다가 자물쇠를 잔뜩 채워놔가지고요. 평소엔 그냥 세워두더니 웬일이래. 어쨌든 열쇠를 받아가서 그걸 따고 수레를 써야 하는데 염치 없지만 좀 저 부탁 좀 드립니다요. 아이, 알겠어. 잠시만 있어봐. 포졸은 한숨을 푹 쉬고는 현장 근처로 와서 말했습니다. 저기 장터에서 여기 황 씨의 수레를 써야 해가지고 자물쇠를 딸 열쇠를 달라 하는데 황 씨 몸에 열쇠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열쇠? 그러시겠나? 포졸은 허락을 받고는 쓰러진 황 씨의 몸을 뒤져보았습니다. 열쇠는 없는 것 같은데? 윗바, 그 열쇠 여기 황 씨가 가지고 있던 거 맞아? 포졸의 물음에 일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황 씨가 맨날 자물쇠를 잠그진 않아도 그 열쇠를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수레를 만지고 한 것은 황 씨뿐이에요. 여기 장토에서 짐을 나르는 건 다 황 씨 담당이었으니까요. 당연히 황 씨가 가지고 있겠죠.
근데 수레를 왜 그렇게 해놨대? 그걸 누가 훔쳐간다고? 그는 다시 한번 황 씨의 수레 안에 정체불명의 짐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꾼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해야겠구만. 망치나 뭐 상자를 부술 만한 게 있는가? 망치라면 저기 있네요. 일꾼이 바로 옆에 있는 한 가게에서 거다란 쇠망치를 빌려왔습니다. 이 수레 위에 묶여있는 상자를 좀 부숴주게. 안에 든 게 뭔지 확실히 봐야겠어. 예, 예. 조바심을 느끼며 춘자는 망치를 받아들고는 그대로 수레 위 상자를 그 망치로 단 한 방에 부숴버렸습니다. 와, 시원하네요. 야, 대단하십니다요. 뭘 이런 걸 가지고요. 야, 잘했다 춘자야.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넌 못 부수는 게 뭐냐. 문도 잘 부수고 상자도 잘 부수고 아주 파괴왕이로구나. 파괴왕? 아이 참, 뭘 왕까지. 큰일 나요. 자, 뭐가 있는가 한번 봐볼까. 종이, 지푸라기, 깨진 도자기. 뭐야? 안쪽에는 이거 완전 돌덩이뿐인데. 그렇네요. 웬 짱돌들을 이렇게 잔뜩? 아유, 이건 또 크기가 왜 이렇게 커? 여기다 넣었는데도 이거 허리 빠졌겠는데요? 수레 안에 많은 돌덩이들을 본 춘삼이 뭔가 떠오른 듯 중얼거렸습니다. 에? 이거 혹시 왜요? 형님, 춘자가 긴장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시거 말이다. 저 뒤에 있는 작은 수레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커다란 수레를 앞에 세워서 막은 것 같은데. 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라. 이 수레 안에 굳이 저 무거운 돌덩이를 잔뜩 넣어두면 그럼 수레가 어떻게 되겠느냐. 구야부 움직이기 엄청 힘들겠죠. 그렇지. 자물쇠를 잘라버린다 해도 수레를 또 움직이려면 안에 있는 저 무거운 돌덩이들을 내려서 치워야 된다. 헐, 아유, 왜 그런 고생을. 그럼 죽은 황 씨가 나중에라도 저 수레를 쓰려면 굳이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다는 건 한동안은 저 수레를 안 쓰겠단 말이겠지. 그렇죠. 굳이 당장 쓸 수레에다 이런 짓. 근데 또 안 쓸 수레에다가 이렇게 돌덩이를 가득 채워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꽁꽁 묶어놓을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황 씨가 이런 일을 해놓은 이유가 이 수레를 누군가가 절대로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게다. 누구요? 이 수레를 반드시 써야 하거나 옮겨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겠지. 그런데 황 씨의 수레 뒤에 봐라. 저 또 하나의 작은 수레. 이제 이해가 되었느냐? 춘자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형님, 설마 저 작은 수레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일부러 황 씨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다. 아니, 왜요? 왜?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야, 춘자야. 만약 네가 저 작은 수레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아라. 수레를 쓰려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느냐? 와, 그럼 완전 화나죠. 이거 누구 연매이나 싶고. 어이, 잠깐만. 설마, 그래, 춘자야. 당장 저 작은 수레의 주인이 누군지 좀 알아봐줘라. 알겠습니다요, 형님. 춘자의 발이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준삼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요, 형님. 저 작은 수레요. 인근 장터에서 과일 파는 박씨라는 사람이 쓴답니다요. 과일 파는 박씨, 이름은 박치돈이라고 합니다. 대추, 감, 참외 뭐 이런 것들 팔고 다닌다고요. 저 수레를 가지고 저 마을 뒤쪽에 큰 과일 농장에서 과일을 잔뜩 사와서 여기 근처에서 판답니다. 예, 춘삼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박치돈의 과일 가게로 가보자. 예, 형님, 제가 대충 어디쯤인지 알아뒀어요. 가시죠. 춘삼과 춘자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 박씨가 과일을 파는 자리를 수소문하니 장터 끝자락에 노란 천막 아래 평상이 그 자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라 형님, 여기가 맞다는데 사람이 없네요. 춘자는 텅 빈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준삼은 옆에 있는 주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과일 장수 오늘 안 나왔어? 박씨, 예, 오늘 안 나왔어요. 웬일이지? 매일같이 나오던 사람이. 춘삼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필이면 매일 나오다가 오늘 안 나왔다라니. 이게 뭔가 수상한데? 그니까요, 형님. 이건 또 냄새가 나는데요. 아휴, 그놈의 냄새 타령 또 진짠데. 또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 됐고, 박 씨 집이 어딘지 아시오? 예, 장터 끝에서 동쪽 골목으로 쭉 가면 지붕에 감나무가 늘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요. 아, 고맙소. 춘자야, 혹시 모르니까 포졸들 데려가자. 왜, 형님? 이렇게 춘삼과 춘자는 포졸들 여럿을 이끌고 곧장 박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붕 위로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초가집 하나가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치돈 씨 계시나요? 춘자가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문이 삐그덩 열리더니 얼굴이 푸석한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이고, 누구십니까? 어이, 아이웬 포졸님들이. 당신이 박치돈 씨 맞소? 나는 암행어사요. 할 말이 있으니 들어가겠소.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암행어사님이시라고요? 아, 예, 제가 박치돈인데 들어오시죠. 안으로 들어선 춘삼과 춘자는 박 씨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함께 온 포졸들은 잠시 마당 한쪽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방 안은 생각보다 지저분했고 창호지에는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이 과일 장사를 한다던데 근데 왜 오늘 장터에는 안 나갔어? 아, 그게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예, 불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예, 몸이 아픈 사람 치고는 기운이 제법 있는 것 같소. 근데 박씨, 혹시 새벽에는 뭘 하셨어? 밖에 나갔었어? 아, 새벽이요? 아니요. 계속 누워 있었죠.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자신이 없어. 아, 본인이 한 일을 어떻게 아마라고 하지? 아, 그게 너무 아파서 기억이 좀 흐릿돼서요. 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춘자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거 피냄새인데? 어디지? 춘자가 벌떡 일어나서 방 한 구석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갑자기? 박 씨가 당황하여 춘자를 말리려는데 춘자가 서랍장 깊은 곳에 손을 쑥 넣어 그곳에서 저고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웬 피냄새가 나? 피다, 피! 춘자가 꺼내든 저고리에는 피가 이곳저곳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유, 왜 그러십니까? 예, 남의 물건을 막 이렇게. 박 씨가 그 저고리를 다시 빼앗으려 했으나 춘자의 손에 붙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아둥바둥 대고 있었습니다. 춘삼이 그런 박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봐, 저 저고리의 피는 다 뭐야? 저건 제가 각각을 해가지고요. 예, 각각? 형님,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무슨 각효를 이렇게 옷에다가 막 한답니까? 춘삼은 박 씨의 표정과 태도, 그리고 피 묻은 저고리를 천천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등을 고쳐 세우고 박 씨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작정하고 그를 몰아세우듯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이봐, 박치돈이 솔직히 말하시게 당신이 황 씨를 죽였지? 황 씨랑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황 씨가 당신 수레를 못 쓰게 그렇게 막아놓기까지 한 거야? 안 그래? 춘삼이 가까이 다가오자 박 씨는 뒷걸음질을 치고 두 눈을 크게 뜨더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요사님, 제가 왜 그 사람을 죽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진짜 각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원한 관계는요, 무슨 황 씨가 누굽니까? 저 그런 사람 몰라요. 뭐라고? 장터에서 집 나르는 황 씨를 모른다? 예, 누군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장터에 짐이란 짐은 모두 황 씨가 수레로 날라준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 짐은 제가 수레로 나르거든요. 춘삼은 눈빛을 번뜩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시구만. 그럼 집안 좀 더 살펴봐도 되겠나? 박 씨는 당황한 얼굴로 두 손을 저었습니다. 예, 왜요? 안 돼. 그게, 참. 춘삼은 박 씨의 말을 무시한 채 포졸들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안을 철저히 뒤져봐. 분명 뭔가 나올게. 예, 오선니. 그렇게 포졸들이 흩어져서 박 씨의 작은 집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포졸이 작은 헝겊에 쌓인 물건을 꺼내왔습니다. 오선님, 여기 보십시오. 포졸이 그 물건을 들고 나와 헝겊을 펼쳐 보이자 그 안에 3개의 열쇠가 달린 열쇠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나왔구만. 나왔어. 이봐, 당장 아까 거기 황 씨의 수레에 가서 이 열쇠가 맞는가 알아보게.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포졸이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어사님, 황씨 수레의 자물쇠가 이 열쇠로 열렸습니다. 그래. 준삼은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며 박 씨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이 왜 황씨 수레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역시 당신이 황씨를 죽이고 이 열쇠를 가져간 게 틀림없구만. 그러자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제가 안 죽였어요. 저 아닙니다. 그 열쇠는 어제 황 씨에게 받았습니다. 예, 제가 제 수레를 빼야 되니까 황 씨한테 그 열쇠를 달라고 했죠. 예. 그러자 준삼은 박 씨를 똑바로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봐, 전에 아까는 황 씨를 모른다 하였는데 이제 와서 이 열쇠를 황 씨에게 받았다고? 거짓말도 정도하시게. 왜 죽였는가? 황 씨와 무슨 원한이 있었던 것이지. 바른 대로 구하게. 안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 거칠게 조사가 들어갈게요. 준삼이 포졸이 들고 있는 몽둥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흔들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전 황 씨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박 씨가 눈물을 터뜨리자 준삼은 안색을 바꾸어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겠지. 이해하네.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게야. 자네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천천히 말해보게. 내가 뚫어주겠네. 그러자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틀 전에 제가 제 과일이 들어있는 수레를 황씨 수레 앞에 세워놨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장사가 얼마나 바쁘던지 가게에 손님이 끊이질 않았죠. 근데 장사를 하는 와중에 황씨가 와서는 수레를 써야 되니까 제 수레를 좀 빼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 일이 바쁘니까 조금 이따가 빼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이따가 빼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까먹어버렸고 점심 지나서야 겨우 수레를 빼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황 씨가 보란 듯이 제 수레 앞에 자기 수레를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까진 이해하죠. 뭐 세워둘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가 수레를 빼달라고 요청을 해도 바쁘다고 이따가 빼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빼보려고 했는데 아니 황 씨가 그 수레에 뭘 그렇게 잔뜩 실어놨는지 수레는 꿈쩍도 안 하고 또 아싸리 움직이질 않게 자물쇠를 3개나 채워놔서 담장 나무에까지 줄을 묶어둔 거예요. 마치 일부러 수레를 못 움직이게 묶어둔 것처럼요. 박 씨의 말에 춘삼과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황 씨한테 가서 수레 좀 패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일이 바쁘다고 조금 있다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한참을. 그런데도 안 나타나더군요. 저는 제 수레로 과일을 받아다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시 가보니까 황 씨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황 씨가 산책을 나갔다더군요.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황 씨가 갔다는 그 산책 모여. 그리고 산길에서 마주쳐서 왜 수레를 안 빼주냐고 따졌더니 황 씨가 지금 산책하느라 못 빼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열쇠 꾸러미를 손가락에 놓고 빙그르르 돌리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며 약 올리듯 저를 쳐다보곤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박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씨의 머리를 돌로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가서 계속 마군 때려쳤어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을 땐 황 씨가 숨을 안 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서워서 돌은 멀리 던져버리고 황 씨의 손가락에서 열쇠를 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상 집에 돌아오니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관아에 자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너무 겁이 나가지고 계속 망설이다가 박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준삼이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가? 수레를 안 빼줘서 설마 뭐 다른 원한 관계가 또 있겠죠?
춘자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박 씨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반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안 빼준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전날 수레를 좀 늦게 빼줬다고 저한테 안갚음한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겠구만.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자셈.